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장례 미사를 끝으로 마지막 길에 오릅니다. 아직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첫 통상 협의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교황 마지막 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진행 중인데 장례 절차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만큼 존경하고 좋아했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또 이런 교황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 신자들 그리고 카톨릭 교회와 관련 있는 모든 분들께는 사실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사목 활동을 시작하실 때부터 낮은 대로 임하는 고통받는 자, 특히 노동자와 빈민과 함께하는 성직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생활을 신철하셨기 때문에 아까 보도된 대로 대부분의 이제 교황의 장례식에는 삼중관에 모시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한 개로 돼 있는 목조관에 안치가 되었고 또 신자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신자들의 눈높이보다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안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시는 길까지 그런 것을 잘 실천을 하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사실 바티칸 카톨릭에서는 좀 이렇게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교황이셨죠. 이런 진보를 대표하는 교황이 세 분 계셨는데 예. 첫 번째가 이제 요한 23세.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이 더 사회주의로 떠났습니다. 예. 교회가 너무 세상과 유리돼 있고 권위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들이 오히려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교회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 23세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서 우리가 신자들에게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성당 주일 미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하느님 십자가를 이렇게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재단에서 신자들에게 앞에 모습을 보이고 이제 미사를 집전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예.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미사 통상문이 다 라틴어였는데 모국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죠. 그런 것이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요한 바오로 2세 예. 서유럽 계통의 교황으로서는 정말 몇백 년 만에 당선되신 폴란드 출신의 교황님도 예. 굉장한 개혁을 많이 이루셨죠. 하지만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진보 교황이 나오면 또 보수적인 전통 신앙과 교리를 이렇게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독일 출신 주교로서 예. 이제 당선이 되었죠. 하지만 이 베네딕트 주교님이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은퇴를 하였습니다. 사실 예. 교황은 종신직이지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콘클라베 교황 선출 회의가 있으면서 이번에 돌아가신 선종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남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주교로 추기경으로서 당선이 되신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진보라든지 개혁을 대표하던 교황님으로 활동을 하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33분의 추기경께서 콘클라베 비밀 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 133분 중에 대부분 85% 이상이 선종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임명한 추기경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계속 개혁 지향적인 바티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게 좀 시계추 같습니다. 보수 진보 보수 진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카톨릭 교회가 본 모습을 찾아야 된다. 일종의 그런 교리를 강조하는 추기경들께서 지지하는 교황이 당선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장례식에는 약 130개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과 군주가 참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외교의 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외교적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어느 그 나라의 어떤 정부 수장이라든지 특사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그동안 프란체스코 교황님과 그다지 그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일찍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딸이죠 이방카 트럼프가 바티칸 시티에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대선에 참여해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승리한 게 2016년 선거였죠.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이 이런 난민과 이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프란체스코 교황님과는 이게 결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교황청에서 이렇게 이민자들을 탄압하는 정치인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당시 트럼프 후보가 이런 발언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대응을 했죠. 예.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치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카톨릭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프란체스코 교황은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띄었지만 미국 내 카톨릭 교회의 수장들, 성직자들은 사실 특히 낙태 금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낙태 금지를 계속 강조하는 공화당,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과는 이제 결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 비록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예. 당시에 아이리시 계통의 카톨릭 신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트럼프 당시 현직 대통령의 득표율이 50대 50으로 같았습니다. 카톨릭계 유권자들 예. 사이에서 굉장히 선전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2024년 선거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카톨릭계 유권자들에게서 약 44%를 득표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후보는 54%나 카톨릭 유권자들의 득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보고 거기에다 더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또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예. 돌아가시기 전에 또 면담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교황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결정한 그런 정치적 이유가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장례식 참석 외교에 어떤 결실이 있을까 하는데 예.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대표해서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참석을 한다면 어떤 직접 거의 정상회담급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예. 중국하고 바티칸 시티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비록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5개 종교 중에 하나가 카톨릭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탄압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카톨릭 신자로 활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험성이 있죠. 중국에선. 그래서 공식 통계로는 중국 내 약 600만 명의 카톨릭 신자가 있다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약 1,0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활동하실 때는 중국과 비임시적인 중국 내 주교 임명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1951년부터 많은 나라들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 정상으로 수립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그 결정을 했는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바티칸 시티만 아직도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입장을 바티칸 시티가 1951년부터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이 바티칸 시티 사이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죠. 그렇군요. 지금 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회동을 가졌다고 해요.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짧은 그 시간 동안 좀 종전환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까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환영할 만한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이 사실 계속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30일 휴전도 그랬고 흑해 지역과 인프라 그 시설에서 공격을 중단하는 행위도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초조한 입장이죠. 예. 이렇게 가자 지구의 평화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이 있어야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중국 견제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텐데 이 앞에 두 가지 사안에서 해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트럼프 정부는 지금 외교안보 전선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의 책사는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14년 크리미아 반도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이런 종전 협상안을 추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더라도 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다지 고무되거나 반가운 내용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좀 아쉬운 상황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2+2 협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방위비 분담금 내용도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관계자들은 다 빼고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 올라왔네요. 그거는 뭐 어떻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방위비 관련 내용이? 뭐 예측했다기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까지도 협상안에 그 포함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원스톱 협상이라든지 번들이라 그러죠. 합치는 그런 접근법은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2026년 내년부터 5년간 유효한 이미 다년간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한국 측이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계산에 따라서 10배 정도 더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을 설득하는 의무라든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나 미국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세 협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첫 번째는 근거가 약하고 예. 두 번째는 우리에게 협상 전략상 유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2+2 미팅이라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것은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네네네. 2+2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런 원스톱 쇼핑 카드를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싶어도 예. 강요할 대상이 자리에 없는 없었던 거예요? 담당자가 없는 것이죠. 불리할 경우에는 결재 권한이 없거나 결정권이 없는 게 오히려 그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협상팀이 굉장히 효과적인 협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는 정치 일정이 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이 바로 그 임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6월 초부터. 예. 하지만 그 다음에도 이 90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는 한 달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는 새로운 정부가 마지막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스케줄을 잡고 양국이 생산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측의 반응도 지금까지 보도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은 예. 충분히 이해하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 그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한미 통상 협의가 꽤 긍정적으로 끝났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측의 그 조선과 에너지 협력 대응 의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뭐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귀국했다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잘 이야기했고 안 되는 것도 충분히 또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교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장기적으로 호혜평등한 그런 무역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런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의 불만이라든지 반대 입장도 명료하게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 폐지도 목적으로 한 그런 협의였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합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교역, 비록 뭐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LNG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여기까지도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자녀 임기 동안에
불확실성이 없는, 적어도 양자 무역 관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없는 그런 튼튼하고 투명한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2 협의에서 우리 측의 대응은 잘 된 건가요? 왜 서두르지 않고 잘한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잘했다는 것은 이게 협상이 아니라 협의였다. 예, 예. 우리 측의 입장과 정치 일정을 설명했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분야도 제시했고,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현상으로 봐야죠. 그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 내가 대통령의 복심이다, 내가 정부를 대표했던 사람들 중에 예.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하지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이 소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왜 그때 많은 사람들, 피터 나바로 고문이라든지 상공부 장관 러스틱이라든지 이분들은 왜 나오질 않고 모든 협상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보신다면은 스캇 베센트 장관이 지향하는 바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안으로 지금 미국 정부 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상호 관세 유예 전까지 우리 정부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표는 조기 합의가 아니라 좋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합의를 너무 일찍 한다면 7월 8일 전에 예. 우리가 미국과 한 합의가 다른 나라에게 유리한 어떤 기준이 돼 버립니다. 지금 인도랑도 있고 일본이랑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 협의 대상국 5개국 중에 하나로. 근데 한국이 미국과 어떤 합의를 미리 해버린다면 일본과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예. 안을 들고 오라고 미국에게 요구할 그런 협상 지렛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늦지도 않은, 예.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건 또 무엇이냐면 이 협안이 그냥 한국과 미국만 합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변수가 뭐냐면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로 요동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과의 이런 협상도 분명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세계 무역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양자 간의 합의를 너무 일찍 체결해 버린다면은 나중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을 때 예. 우리가 그것을 수정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조기 협상을 했을 때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시 협상을 하자 이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합의를 할 수 없고 합의를 했을 때 그것이 소위 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새 정부 입장에서는 허술한 합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그거 그냥 속도에 쫓겨가지고 조기 협상을 하는 것은 미국 측에도 이것은 생산적인 결말이 아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계속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에서의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사실 이 경제학적으로 이제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는 무역에 더 의존하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가 이런 관세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피해가 중국에 5가 간다면 미국에는 1이 갑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이 유리한 게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 또 정치 체제를 봐야 되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어떤 그 정권 교체 위험이라든지 이런 민심 요동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내리고 나서 미국 그 월가 증권 시장이 일주일 내에 그 1경원이 증발했지 않습니까? 1경원이. 그리고 채권 시장까지 흔들려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안전자산을 묻어두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불길한 징조까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분 유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무역 의존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어느 나라가 지금
더 버틸 여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겠죠. 예. 이게 뭐 치킨 싸움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 끝까지 가다 보면 중국한테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중국, 미국이 아무리 중상주의를 하고 싶어도 그리고 트럼프 4년 이후에 혹시라도 그 트럼피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지금 부통령 JD 벤스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두 번 집권해서 8년을 하더라도 예.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은 이제 중상주의로 20세기 초반 같이 할 수는 없는 세계 경제가 됐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폭탄을 하고 중국이 했는데도 결국에는 두 나라가 서로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경제 구조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20세기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 지난 4월부터 요동치는 이런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미국발 관세 폭탄 이후에 국가들이 반응한 것을 보면은 예. 아무리 글로벌리제이션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현실은 이미 어느 나라도 미국조차도 어떤 정권 하에서도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조업을 모두 미국으로 다시 들여온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1,400만 명인데 예. 그 대가로 물가고에 시달리고 망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너무 비싼 가격으로 집을 잃어버리는 미국 인구는 약 3억 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미리 잡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이번 그 우리나라 2+2 협의에서 관세와 방위비는 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방위비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제안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특징이라면은 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고 지금 10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폭탄 후폭풍을 견디고 나면은 예. 분명히 나중에 예.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등을 쳐먹는 한국과 일본, 독일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방위비 분담 재협정을 이런 무역 협정과는 별도로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집권 초반 중에 초반이기 예.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분리해서 급한 불을 끈다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이런 무역 협상 조기 종결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종결이 된 게 아니라 유예가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오죽하면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합의를 한 사항을 거의 무시하는 발언을 캠페인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걱정할 수가 없고 예. 지금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 원화 절상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무역 수지 적자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원화 가치를 올려라. 예.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미국하고 무역하면서 흑자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흑자를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지난 98년 이후로. 근데 91년부터 97년까지는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무역에 대해서 그런 압박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했거든요. 91년부터 97년. 그때 1달러당 원화가 얼마였냐면 지금은 1,400원 정도죠. 700원대였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건 한 번 1달러가 660원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큰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건드리게 될 때 우리가 버틸 힘이 있는가? 왜냐하면 원화가 절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출이 위축되겠죠. 예. 비싸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견딜 체력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무역 구조 개선에 도움이 더 많은가 아니면 해가 더 많은가를 잘 파악하고 미국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와 한미 첫 통상협의 내용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